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 부드럽게 눈을 감습니다. 잠시 동안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며 몸과 마음이 이완되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10가지 지혜의 말을 통해 내면을 탐색하는 명상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언. 진정한 부. 부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원하는 자에게 있다. 에픽테토스. 로마 제국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외부적인 상황이나 소유물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으며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오직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통제하는 데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부는 외적인 무관심한 것이며 그것 자체로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 명언은 욕심을 줄이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내면의 태도야말로 외부적인 풍요보다 훨씬 값진 진정한 부의 원천임을 강조하는 스토아 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명언은 물질적인 소유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적은 것을 욕망하고 현재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느냐가 진정한 의미의 풍요로움과 행복을 결정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핍감을 느끼지만 욕망을 제어하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사람은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고 평온을 얻기에 부유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는 미니멀리즘, 소비 지상주의 비판, 그리고 금융 독립 및 자족적인 삶을 추구하는 현대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소유가 늘어날수록 행복도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는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하며 진정한 만족과 충만감은 외부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 변화를 통해 얻어진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불안과 불행의 원인이 외부적 결핍보다는 충족되지 않는 욕망 자체에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보통 부유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정의하나요? 얼마나 많은 돈이나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나요? 이제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적게 원하는 사람을 부자로 생각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당신의 욕망 목록을 줄여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봅니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당신에게 어떤 부유함을 가져다 주는지 느껴봅니다.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합니다. 당신이 지금 강하게 원하는 어떤 건물건 상태, 관계 등 하나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봅니다.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알아차립니다. 속으로 명언을 되냅니다. 부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원하는 자에게 있다. 숨을 들이쉬며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만족과 평온의 공간을 인식합니다. 숨을 내쉬며 외부적인 것을 향한 강렬한 욕망과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불안감을 부드럽게 흘려보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 건강, 숨 쉬는 것, 편안한 공간 등에 집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적게 원함으로써 얻게 되는 내면의 자유와 풍요로움을 느껴봅니다. 두 번째 명언. 과학과 의존성. 과학은 결과에 대한 지식이며 한 사실에서 다른 사실로의 의존성이다. 토머스 홉스.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인간 사회와 국가를 기계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유클리드 기하학처럼 명확하고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자 했으며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인 관계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과학이란 단순한 사실들의 나열이 아니라 어떤 사실 즉 원인으로부터 어떤 다른 사실 즉 결과가 필연적으로 도출되는지, 즉 사실들 간의 인과적 의존성을 이해하는 지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과학적 탐구의 본질이 사물이나 현상 간이 인과관계와 상호 의존성을 파악하는 데 있음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건이 왜 일어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과학적 지식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예측하며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개별 사실들은 그 자체로 고립된 것이 아니라 거대한 인과 사슬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현대적으로는 과학 연구 방법론의 핵심을 설명하는데 여전히 유효한 관점입니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나 인과적 의존성을 밝혀내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데이터 과학이나 통계학에서 패턴을 찾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 역시 근본적으로는 사실들 간이 의존성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에서도 어떤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는지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당신의 삶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단순히 표면적인 사실만 보나요? 아니면 그 사실들 간이 숨겨진 연결고리나 원인과 결과를 함께 보려 노력하나요? 좋거나 나쁘거나 최근 경험했던 특정 결과를 떠올리고 그 결과가 어떤 다른 사실이나 행동에 의존해서 발생했는지 되짚어 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 시스템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성찰합니다.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명료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삶에서 최근 일어난 작은 일 하나를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 속으로 명언을 되냅니다. 과학은 결과에 대한 지식이며 한 사실에서 다른 사실로의 의존성이다. 숨을 들이쉬며 그 사건 일찍 일어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결과들 개운한 기분, 시간 여유 등을 인식합니다. 숨을 내쉬며 그 사건이 다른 어떤 사실들, 어제 일찍 잠든 것, 알람을 맞춘 것 등에 의존해서 일어났는지 탐색합니다. 삶의 다양한 현상들을 단순히 개별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서로 연결된 원인과 결과의 사슬로 바라보려 노력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관점이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느껴봅니다. 세 번째 명언. 이타주의와 행복. 타인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찾는다. 존 스튜어트 밀.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의 주요 주창자로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공리주의에서 인간의 행복은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하며 이타적인 행위를 통해 얻는 정신적 쾌락이 이기적인 쾌락보다 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하기보다 인류 전체의 행복이나 타인의 행복과 같은 외부의 고상한 목적에 정신을 집중할 때 오히려 자신의 행복을 발견하는 역설을 경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명언은 이타적인 행동, 즉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복과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얻는 행복은 제한적이고 불안정하지만 타인에게 기여하고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과정에서 얻는 보람, 연결감, 그리고 삶의 의미는 더 깊고 지속적인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는 심리학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이타주의적 행복 또는 헬퍼스 하이 현상과 일치합니다. 자원봉사, 기부, 단순한 친절과 같은 이타적 행동이 행위자의 스트레스 감소, 만족감 증진, 정신적 건강 향상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개인의 행복을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찾고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이 행복의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긍정 심리학의 관점과도 연결됩니다.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이 장기적으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이롭다는 실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나요? 혹시 그때 당신의 행복이 타인에게 무언가를 주거나 그들을 도왔을 때 비롯된 것은 아니었나요? 당신 자신의 행복만을 직접적으로 쫓는 것과 타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타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어떻게 당신의 삶에 더 큰 의미와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따뜻하게 이완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 가족, 친구 혹은 낯선 사람 한 명을 마음속으로 떠올립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상상해 봅니다. 예를 들어 격려의 메시지 보내기, 작은 도움 주기 등 속으로 명언을 되냅니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찾는다. 숨을 들이쉬며 타인의 행복을 위해 기여하려는 순수한 의도를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쉬며 나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불안감이나 결핍감을 흘려보냅니다. 타인의 행복을 상상하며 그를 위한 행동을 생각할 때 당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따뜻함, 연결감, 그리고 보람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 발견하는 자신의 행복임을 느껴봅니다. 네 번째 명언. 침묵의 비극. 궁극적인 비극은 나쁜 사람들의 억압과 잔인함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의 침묵이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미국의 목사이자 위대한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성서적 가르침과 비폭력 저항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인종차별과 불의에 맞서 싸우며 악의 존재 자체보다 그 악이 활개 칠 수 있도록 방관하고 침묵하는 선한 사람들의 무책임함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침묵은 악의 확산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행위이며, 이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행동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사회의 비극과 불의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악한 사람들의 활동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도 모른 채 하거나 두려움, 무관심 등으로 인해 아무런 행동이나 목소리를 내지 않는 선한 사람들의 수동성에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악은 선이 행동하지 않을 때 가장 쉽게 승리하며, 선한 사람들의 침묵은 악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현대적으로는 방관자 효과와 같이 위험하거나 부도덕한 상황에서 목격자들이 개입하지 않고 침묵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불의, 차별, 부패 등에 맞서 개인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시민적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발언이나 괴롭힘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거나 환경 문제,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개인이 무관심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이 도덕적 책임을 일깨우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정의를 위해서는 선한 의지만큼이나 적극적인 실천과 연대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당신이 보고 듣는 세상에서 나쁜 사람들의 억압과 잔인함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 당신이나 주변의 좋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은 없나요? 침묵이 가져올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나쁜 행동만큼이나 해로울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침묵해서는 안 될 상황은 무엇인지 성찰해 봅니다.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내면의 용기를 찾습니다. 당신이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불의하거나 부도덕한 상황 하나를 마음속으로 떠올립니다. 그 상황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이나 분노와 함께 당신이나 주변의 침묵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깊이 생각합니다. 속으로 명언을 되냅니다. 궁극적인 비극은 나쁜 사람들의 억압과 잔인함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의 침묵이다. 숨을 들이쉬며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고 선한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할 도덕적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쉬며 행동을 가로막는 두려움, 무관심, 체념 혹은 안일함을 흘려보냅니다. 작게라도 좋으니 침묵하지 않고 당신의 목소리나 행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상상합니다.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거나 행동할 때 느껴지는 내면의 힘과 고결함을 느껴봅니다. 다섯 번째 명언. 정부의 효율성. 가장 완벽한 정부 형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정부이다. 데이비드 휴. 데이비드 휴은 추상적인 이상이나 신성한 권리보다는 경험과 실용성을 중시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정부의 목적과 가치를 신이나 형이상학적인 원리에서 찾기보다 그것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명언은 정부의 역할과 효용성을 비용, 세금, 규제, 자유의 제한 등을 최소화하고 행복, 안전, 번영, 복지 등을 최대화하는 능력에 두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을 반영합니다. 이상적인 정부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실용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명언은 정부의 정당성과 효율성이 얼마나 적은 희생이나 부담을 시민들에게 요구하면서 동시에 시민들의 전반적인 복지와 행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가에 달려있다고 주장합니다. 훌륭한 정부는 불필요한 간섭이나 낭비 없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민 다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는 비용, 편익 분석 등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최소 정부론과 복지 국가론 사이의 논쟁 또는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논쟁에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의 질, 세금의 수준, 규제의 범위 등 정부 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기준이 됩니다. 정부의 목표가 이론적 이상이 아니라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에 있음을 상기시키는 메시지이며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평가하는 실용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살면서 회사, 학교 등 정부나 단체의 규칙이나 시스템으로부터 금전적, 시간적, 심리적 부담 등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느끼나요? 반대로 그러한 시스템으로부터 어떤 행복이나 이익, 안전, 기회, 서비스 등을 얻고 있나요?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봅니다.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합니다. 당신이 속한 어떤 조직이나 사회 시스템, 국가, 회사, 학교 등을 마음속으로 떠올립니다. 속으로 명언을 되냅니다. 가장 완벽한 정부 형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정부이다. 숨을 들이쉬며 그 시스템이 시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복이나 이익을 인식합니다. 숨을 내쉬며 그 시스템이 시민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비용이나 부담을 인식합니다. 두 가지 측면 사이 균형에 대해 객관적으로 사유하고 시스템의 목적이 결국 구성원의 행복에 있음을 되새깁니다. 더 나은 균형을 위해 당신이 개인적으로 기여하거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여섯 번째 명언. 무지의 지혜. 유일한 참된 지혜는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 소크라테스. 주석.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역설이자 그의 철학적 방법론의 근간입니다. 델포이 신탁이 소크라테스를 가장 현명하다고 선언한 후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실제로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느꼈기에 그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당대의 지혜로운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들이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자신은 적어도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며 바로 이 무지의 인식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아는 삶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명언은 인간의 지식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태도야말로 가장 진실되고 깊은 형태의 지혜임을 강조합니다. 자신이 무지함을 아는 사람은 오만하지 않고 항상 배우려 하며 독단에 빠지지 않고 열린 마음을 유지합니다. 이는 끊임없는 탐구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현대적으로는 지적 겸손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무지를 모르는 것, 즉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확신하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오류를 낳기 쉬운지를 경고하며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관점에 귀 기울이는 개방적인 자세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과학적 탐구의 정신, 즉 가설을 세우고 끊임없이 반증하려 하며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정보 과잉 시대에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질문하는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당신이 특정 주제에 대해 얼마나 확실하게 안다고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 알미 정말 흔들리지 않는 진리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경험, 정보원 혹은 선입견에 기반한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요? 그리고 모른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어떤 자유로움이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지 상상해 봅니다.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열고 이완합니다.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어떤 개념이나 사실 하나를 마음속으로 떠올립니다. 속으로 명언을 되냅니다. 유일한 참된 지혜는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 숨을 들이쉬며 자신의 삶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쉬며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아는 체하려는 욕심을 흘려보냅니다. 모른다는 상태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배움과 성장을 위한 무한한 잠재력의 공간으로 바라봅니다. 백지 상태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느껴지는 신선함과 열린 가능성에 집중합니다. 일곱 번째 명언. 교육과 노년. 교육은 노년기를 위한 최고의 대비책이다.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성적 활동과 덕의 실현에 바탕을 둔 행복에 두었습니다. 그는 교육을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이성과 품성을 함양하여 덕 있는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는 전 생애에 걸친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특히 인생의 황혼기인 노년기에 교육의 가치가 빛을 발한다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쌓은 지혜, 성찰하는 능력, 그리고 지적인 호기심은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외적인 활동의 제약이나 상실감 속에서도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의미와 만족감을 제공하는 가장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언은 노년기를 육체적,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시기로 보았을 때 정신적, 지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내면의 충실함과 지혜가 그 시기를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됨을 강조합니다. 평생에 걸친 교육과 배움은 노년기의 외로움을 달래는 벗이 되고 삶을 성찰하는 깊이를 더하며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최고의 준비가 됩니다. 현대적으로는 평생 학습의 중요성, 액티브 에이징, 그리고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논의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인지 기능 유지 및 발달, 정신 건강 증진, 그리고 사회적 고립 방지에 있어 교육과 지속적인 지적 활동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현대 과학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 습득을 넘어 폭넓은 교양, 예술적 감수성, 세상을 이해하는 깊이 등 교육이 제공하는 다양한 측면들이 노년기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노년기의 삶에 대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나요? 신체적인 건강이나 재정적인 안정만큼이나 정신적으로 활기차고 지혜롭고 평온한 노년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배움이나 지적인 활동, 독서, 사유, 새로운 것 배우기 등이 먼 훗날 노년기의 당신에게 어떤 선물이 될 수 있을지 상상해 봅니다. 노년기를 위한 최고의 대비책으로서의 교육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열고 현재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을 연결해 봅니다. 노년기의 당신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이 어떤 내면의 지혜와 평온함을 갖추고 있기를 바라는지 그려봅니다. 속으로 명언을 되냅니다. 교육은 노년기를 위한 최고의 대비책이다. 숨을 들이쉬며 지금 당신이 배우고 생각하고 탐구하는 모든 지적 활동의 가치를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쉬며 노년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감 대신 배움을 통해 쌓아가는 내면의 힘에 집중합니다. 오늘 혹은 이번 주에 당신의 노년기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작은 교육적 활동, 새로운 정보 찾아보기, 짧은 글 읽기, 궁금한 것 질문하기 등 하나를 떠올리고 그것이 당신 내면의 풍요로움을 어떻게 더해줄지 느껴봅니다. 여덟 번째 명언. 말과 행동. 군자는 말은 어눌해도 행동은 민첩하고자 한다. 공자. 공자의 사상에서 군자는 단순한 지위가 아니라 도덕적 인격이 완성된 이상적인 인간상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을 경계했으며 진정한 군자는 자신의 덕성을 과시하거나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신중하고 사려 깊게 말하되 일단 결정하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고 맡은 바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유교의 실천적이고 겸손한 윤리관을 보여줍니다. 이 명언은 언변이 뛰어나거나 말을 앞세우는 것보다 진실되고 신중하게 말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지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외적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언변보다는 내실 있는 행동이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과 능력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말을 적게 하고 깊이 생각하며 일단 결심하면 망설임 없이 실행하는 태도를 칭찬합니다. 현대적으로는 리더십이나 인재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실행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자주 인용됩니다. 말로만 계획을 세우거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구체적인 행동과 성과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겸손하고 신중한 소통 태도의 중요성과 불필요한 논쟁이나 허황된 약속을 피하고 자신의 말에 책임감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메시지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평소 말을 할 때 어떤 편인가요? 생각을 깊이 하기 전에 말이 먼저 나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신중하게 고르는 편인가요? 그리고 행동할 때는 어떤가요?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행동은 미루거나 더딘 편인가요? 아니면 묵묵히 바로 실행하는 편인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군자의 모습에서 말과 행동의 균형은 어떠한지 성찰해 봅니다.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최근 어떤 말이나 약속을 했던 상황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당신의 행동은 어떠했는지 되돌아봅니다. 속으로 명언을 되냅니다. 군자는 말은 어눌해도 행동은 민첩하고자 한다. 숨을 들이쉬며 말의 신중함과 행동의 민첩함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의지를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쉬며 성급한 말이나 지연된 행동에서 비롯된 후회나 불편함을 흘려보냅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말한 바를 책임감 있게 바로 실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행동이 주는 단단함과 신뢰감을 느껴봅니다. 말을 줄이고 행동에 집중할 때 얻게 되는 내면의 힘을 느껴봅니다. 아홉 번째 명언. 상상력의 힘. 상상력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블레즈 파스칼.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의 조건과 신앙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이 갖는 한계와 함께 감각과 인식 그리고 상상력이 인간의 판단과 행동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찰했습니다. 파스칼은 상상력이 때로는 우리를 기만하고 현실을 왜곡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두려움, 욕망, 믿음을 형성하고 우리의 경험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임을 인식했습니다. 즉, 객관적인 사실 자체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우리의 상상력이 실질적인 삶의 경험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언은 인간의 인지, 감정, 행동에 있어 상상력이 가지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며 반응하는지는 객관적인 현실 그 자체보다는 우리의 상상, 여기에는 선입견, 기대, 두려움, 희망 등 넓은 의미의 정신활동 포함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때로 현실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하여 천국을 만들기도 지옥을 만들기도 하며 우리가 믿는 것, 두려워하는 것, 갈망하는 것을 창조하여 우리의 삶 전반을 형성합니다. 현대적으로는 인지 편향, 플라시보 효과, 자기 충족적 예언 등 심리학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의 한 형태, 기대나 두려움이 실제 결과를 어떻게 좌우하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창의력, 문제 해결, 목표 달성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상상력의 강력한 힘을 강조할 때도 인용됩니다. 상상력을 단순히 허황된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마음챙김 수련에서도 상상이나 생각 패턴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연습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당신의 상상력이 당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당신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들 중 상당 부분이 실제 현실보다는 부정적인 상상 때문에 증폭된 것은 아닌가요? 반대로 당신이 희망을 품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때 그건 역시 상상력의 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요? 당신의 상상력이 당신의 현실 경험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관찰합니다.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열고 상상력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과거의 기억, 미래의 걱정, 희망적인 그림 등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상상을 판단 없이 관찰합니다. 속으로 명언을 되냅니다. 상상력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숨을 들이쉬며 당신 안에 내재된 상상력의 강력한 힘을 인식하고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쉬며 부정적인 상상이나 통제되지 않는 망상에 끌려다니는 것을 흘려보냅니다. 의식적으로 당신의 상상력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보는 연습을 합니다. 평온함, 자신감, 혹은 긍정적인 가능성을 상상하며 상상력이 당신의 내면 상태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력을 느껴봅니다.
상상력을 두려움의 원천이 아닌 가능성을 창조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연습을 합니다. 열 번째 명언. 음악의 힘. 음악은 영혼에게 우주를, 마음의 날개를, 상상력의 비행을, 삶과 모든 것에 매력을 주는 도덕 법칙이다. 플라톤. 플라톤은 예술, 특히 음악의 교육적이고 윤리적인 영향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특정 종류의 음악, 특히 조화롭고 질서 있는 형태의 음악이 인간의 영혼에 조화와 질서를 심어주고 감정을 정화하며 이성적인 사고를 돕는다고 보았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우주의 조화로운 질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상상력을 자극하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도덕적, 교육적 힘을 지닌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도덕 법칙은 음악이 영혼의 올바른 질서를 부여하여 도덕적인 품성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명언은 음악이 인간의 지적, 감정적, 정신적 차원에 미치는 심오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음악은 우리의 영혼을 더 넓은 세계 우주와 연결시키고 사고의 폭을 넓히며 마음의 날개를, 창의적인 생각을, 상상력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며 평범한 일상 삶과 모든 것에 아름다움과 의미를 더해줍니다. 음악이 단순한 감각적 즐거움을 넘어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질서를 부여하며 삶을 고양시키는 윤리적, 영적인 힘을 가졌다는 플라톤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현대적으로는 음악 치료, 음악의 인지 기능 향상 효과, 정서적 안정 및 공감 능력 발달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이 명언의 통찰을 현대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음악이 인간의 뇌 활동, 감정 상태,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며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경험은 플라톤이 말한 영혼의 양식으로서 음악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음악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당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음악, 혹은 특정 장르의 음악을 떠올려 보세요. 그 음악을 들을 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혹시 그 음악이 당신을 일상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데려가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거나 삶에 대한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한 경험은 없나요? 음악이 당신의 영혼, 마음, 상상력에 어떤 선물을 주는지 성찰해 봅니다.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열고 음악의 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잔잔한 음악을 틀거나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며 듣는다고 상상합니다. 속으로 명언을 되냅니다. 음악은 영혼에게 우주를, 마음의 날개를, 상상력의 비행을, 삶과 모든 것에 매력을 주는 도덕 법칙이다. 숨을 들이쉬며 음악이 주는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쉬며 음악을 통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정신이 가벼워지며 날개를 얻는 것을 상상합니다. 음악이 당신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자유롭게 비행하게 하는 것을 느끼고 평범했던 일상에 음악으로 인해 새로운 매력이 더해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음악을 들을 때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그것이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의식적으로 느껴보는 연습을 합니다. 마무리. 이 명언들과 함께하는 명상 여정이 당신의 내면을 밝히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성찰과 수행을 통해 지혜와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